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 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래혁 교수입니다. 네, 이번 네, 내교학과 학우분들도 좀 오셨네요. 이 PT 아카데미 자체가, 어, 지난해부터 이 내교육 단과대학으로 승격이 됐는데요. 이제 2년 전부터 내교육 단과대학과 여기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공동으로 매월 진행하는 이제 무료 특강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지난달에 있었던 이 미국의 뉴멕시코주 의회에서 네, 한국발 내교육에 대한 이례적인 그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표창장 수여가 되면서 언론에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아마 또 못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왜 그렇게 미국의 뉴멕시코주 하면은 미국 전체 주에서 가장 학력이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굉장히 좀 바닥에 있는 주입니다. 그런 뉴멕시코 주에서 상원에서 네, 하원이 아니라 상원에서 된 것도 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 또 교사 연수 이런 분야에 이 한국발 내교육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공헌한 거에 대한 학문적 성과에 대한 인정과 또 우수성을 평가를 했던 것이라 어떻게 보면 과거에 태권도가 그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던 면과도 오히려 그것보다 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포츠가 아닌 새로운 학문 분야에서 이렇게 국제사회의 성과를 받은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처음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서구 학문들을 수입을 해서 했던 것이 지난 세기의 역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역사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틀 후에 BTS가 복귀 완전체 컴백을 하는 것처럼 지구촌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어떤 교육에 주목하는 이 시점에 오늘의 특강이 또 BTS의 모교에서 하는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 특강이 그 의미가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PT로 네,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T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제를 여기 보면 이제 상단에 뉴멕시코주 내교육 공로 표창 기념 네, 이렇게 조금 뒀고요. 네, 네, 잘 보이시네요. 타이틀을 AI 시대 인간 내적 역량 개발. 네, 내적 역량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으면 외적 역량이 있겠죠. 네, 외적 역량이라 하면 좀 예측이 되십니까? 20세기의 지식과 어떤 기술, 지금 인공지능이 빠르게 대체해 가고 있는, 뭐, 넘어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인간 내적 역량 개발이라 하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 기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이자 방향성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키워드들이 있죠. 리더십, 네, 컨피던스, 자신감, 어떤 열정, 네, 긍정 심리, 어떤 감각, 네, 뭐 용기, 정서, 네, 지금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 이 주제로 가지고 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내교학과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우리나라의 두뇌 훈련 분야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곳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 이제 그 사단법인을 같이 발기한 사람이자 현재 이사로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뇌잡지 브레인 매거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올해가 21년 차 잡지입니다. 내가 뇌교육, 뇌훈련, 뇌활용 분야에 좀 관심이 있다. 또 폭넓게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변화에 내가 종사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는 뇌에 대한 걸 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몸만 얘기하는 거, 피지컬 트레이닝만 얘기한다? 뭐 반쪽짜리죠. 멘탈 트레이닝만 얘기한다? 또 반쪽짜리죠. 몸에 대한 변화, 마음에 대한 변화, 전체적으로 이제 뇌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시는 게 뭐 어느 분야에서든 네, 이 세 가지는 핵심입니다. 뭐 상담 심리 쪽에 오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심리학의 지난 세기의 역사가 마음을 쫓았죠. 프로이트, 칼 융부터 해서 뭐 어마어마한 마음 이론들이 1세기에 걸쳐서 나왔으나 미국에 엄밀하게 시작된 심리학에서는 이제 몸은 없었다가 최근에 뭐 십수년 사이에 이 소매틱, 소마, 이 몸에 대한 신체 기반 심리 치료가 핫 트렌드가 됐고 이제는 이제 뇌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구는 왜 몸이 없었다가 마음에서 출발해서 네, 몸으로 그리고 뇌로 왔을까? 동양은 왜 심신 이론론이었을까? 서양은 왜 심신 이원론이었을까? 이제는 왜 뇌라는 걸로 다 묶여지고 있을까? 오늘 그 속에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 기제에 대한 답을 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공존할, 또 경쟁할 인류의 첫 세대가 출현했고요. 하지만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부모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네,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로. 이 심각성을 모르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그 흙을 밟지 않게 하는 아이들을 기르고 있고, 네, 아주 심각하죠. 지금 초등학교 가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야 되냐. 그리고 오늘 좀 저하고 이렇게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국에 지금 의식을 집중하고 있느냐. 네, 우리의 의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한반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시아,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은 저와 함께 지구라고 하는 그런 조금 넓은 의식에서 어, 이 얘기를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뇌 발달을 어릴 적 가로막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이 한계 정보를 씌워주는 겁니다. 이건 어릴 적은 트라우마가 형성이 돼서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가 사고 영역을 좁히는 겁니다. 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한국인이야. 네, 한국적 정체성을 갖는 것과 포용성을 갖는 건 다르죠. 그 BTS 리더 RM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에이펙에서. 케이팝이 이렇게 대중의 지구촌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는 동시에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이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구촌이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의식 체계를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부모 세대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런 차원에서 여기 이제 또 특강을 들으러 오신 일반 분들이 또 학우분 말고 굉장히 벌써 300분 가까이 되시네요. 많으시니까 오늘의 특강이 이제 이틀 후에 있을 BTS의 광화문 아리랑 공연에 앞서서 열리는 것이라서 좀 더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이버 대학을 잘 모르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대학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BTS가 유명한 만큼이나 네, 이 대학의 출신이니까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교육 전문 매체에서 이미 일찌감치 한국에서 가장 새롭고 혁신적인 대학으로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들 말고도 우리나라 케이팝 아티스트의 거의 상당수가 여기 방송연예학과 재학 혹은 졸업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이 나온 대학은 사이버 대학이죠. 캠퍼스가 없이요. 전 세계에서 누구든 네, 스마트폰 PC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형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대학을 다녔던 시절에는 캠퍼스에서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의 건물에서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어떤 특정 학과에서 공부를 했던 세대이시겠죠. 지금 하버드대 경쟁률을 넘어선다는 이 미래 대학의 상징이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아마 이 교육계 계신 분들은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대학이죠. 미네르바 스쿨이 2014년에 출범을 했는데 이 대학은 온라인으로 저렇게 공부를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처럼 그리고 전 세계 대륙들을 돌면서 약 6개월씩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이제 미래 대학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의 형태도 한국도 사이버 대학이 22개나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뭐 경희대, 한양대, 고려대 다 사이버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죠? 네, 네. 세계에서 한국은 사이버 대학의 강국입니다. 22개의 고등교육법 동일한 학사 학위를 부여하니까요. 그래서 네, BTS도 졸업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렇게 해외에 콘서트를 가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의 잣대로 지금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잣대로 한국이란 나라를 보면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뉴욕 타임즈 저렇게 전면에 네, From BTS to Squid Game, BTS에서 오징어 게임까지 전면에 한국 기사가 연일 나오는 지금의 시점이고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빌보드, 캐대헌 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과거의 혹시 의식 체계 속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나? 그런 눈으로 지금의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눈으로 우리의 어떤 몸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뇌도 바라보고 있지 않나? BTS를 대표로 해서 오늘의 얘기 핵심은 내적 역량인데요. 그 BTS 전과 후로 K-팝 아이돌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평가를 받는데, 어, 신체적 역량, 기량, 또 어떤 인성 중에 이례적으로 BTS 멤버들을 이렇게 뽑고 훈련할 때는 신체나 기량보다는 네, 인성적 요소를 굉장히 높게 했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인성이라 하면 도덕심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20세기 표현이고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성실, 열정, 끈기, 근성, 협동, 자율, 배려 이게 다 인성의 새로운 21세기 인성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키울까요? 네, 이것을 이제 내적 역량이라고 범주에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성장시킬까? 네, 뭐 간단하게 정서, 감정 얘기했던 감정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정 조절력을 키울까? 네,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성인이든 아이든 키울까? 네, 기업에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네,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어떤 친구들은 열정이 뭐 너무나 미미하고, 네, 이런 것들은 무슨 차이입니까? 또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근성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 네, 어떻게 키울까요? 이런 건 어떻게 과연 높이는 겁니까? 이게 과연 앞으로 핵심 리더 상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거를 how, 어떻게 이런 요소들을 끄집어낼까에 대한 전 세계 교육계의 물음표입니다. 왜? 이런 식의 교육은 20세기까지는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20세기는 왼쪽에 보이는 빙하, 이게 아이스버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펜서 앤 스펜서라는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가 컴피턴시, 역량이라는 거의 모델을 만들 때 빙하 위쪽에는 눈에 보이는 거야. 기술과 지식으로 대표되는 거. 이거는 교육과 훈련이라는 형태로 네, 습득하고 높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온 이제 산업화 시대의 교육이죠. 같은 건물에서 같은 커리큘럼으로 초, 중, 고교, 대학, 고등교육까지 배우는 것들의 거의 대다수가 기술과 지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여러분 BTS로 대표되는 K-팝의 스타들 또 오늘날 영화 또 지금 1300만을 갔다고 하는 네, 왕사남 이런 한국의 어떤 K 콘텐츠의 주역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술과 지식으로 대표되는 이 외적 역량, 지덕체 이런 세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부모들이 하지 마라고 했던 그 영역 아닙니까? 그림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했던 역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기반의 어떤 외적 역량 기반의 습득 방식과는 거리가 먼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이 빙하 아래쪽의 영역은 다르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을 이제 내적 역량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 이게 유전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이 오늘의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특강을 하게 된 이 미국의 뉴멕시코주 의회의 표창은 한국발 내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발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면 21세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뇌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의 뇌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을 바꾸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네, 심장 바꾸면 뭐 바꿀 수 있죠. 이상이 있으면 인공심장도 이식을 하니까요. 하지만 뇌를 바꾸면 여러분과 저는 겉은 멀쩡한데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면 인체에서 유일하게 마음의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행동 변화의 중추 사령탑이 이제 뇌인데요. 네, 그래서 이 뇌의 비밀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선진국의 가장 정점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이라고 하는 건데, 뇌과학은 한국이 10위권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력 수준인데요. 하지만 뇌 활용 분야에서만큼은 뇌교육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를 가장 처음으로 학석 박사의 학위 과정을 만든 나라는 코리아입니다. 네, 박수를 한번 칠까요? 네, 이거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BTS가 졸업한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핵심 경쟁력은 뭐 사실 BTS가 아니라 BTS가 나온 이 대학의 내교육 특성화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BTS가 들어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내교육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또 국제 내교육 종합 대학원 대학교 이것이 이제 한국의 내교육의 최초 학문화 대학과 대학원이 갖춰졌고요. 그리고 한국은 또 참 이례적으로 그 두뇌 훈련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의 교육부에서 2009년에 이거를 국가 공인 자격화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사실 박수를 쳐야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썩 긍정적인 이런 걸 보통은 잘 갖고 있지는 않죠. 네, 공무원스럽다. 이렇게 좀 느린 것 같고 막 그런데 한국은 뭐 가장 우수한 공무원의 자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 내과학은 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요. 한국의 어떤 규모나 이런 면에서 두뇌 훈련 분야에서만큼은 국가공인 자격 제도화를 처음으로 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네, 몸과 마음, 뇌에 대한 훈련이 모두 포괄하는 거죠. 요가는 국가공인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미 있잖아요. 국가 기본 자격법상 동종 분야의 자격이 두 개가 나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에 대한 훈련, 변화, 뭐 예를 들면 뇌파에 대한 측정, 코칭 이런 쪽에서는 브레인 트레이너가 유일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예를 들면 뇌파 측정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앞으로는 이제 법 제도화가 되겠죠. 이제 위험 부담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오늘의 이 특강의 배경인 이 뉴멕시코주 표창에 대해서 잠깐 짚겠습니다.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어요. 한 거의 40곳 가까이 우리나라 거의 웬만한 언론에서 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표창장의 이미지이고요. 뇌교육 공로로 미국 뉴멕시코주 의회에서 표창을 했다. 단순한 표창이 아니라서 이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의 뇌교육, K교육의 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닌 게 이미 십수년 전부터 미국의 전체의 그 주 중에 가장 이제 교육의 질이나 전반적인 그 지역 사회의 뭐 웰빙이든 이런 것들이 좀 낮은 주죠. 뉴멕시코 주 자체가. 그래서 이미 2017년, 죄송합니다. 2017년에 내교육의 날을 뉴멕시코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번에 표창은 상원입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먼저 이미 9년 전에 이 내교육의 한국에서 한국발 내교육의 지역사회 보급의 의미를 기려서 브레인 에듀케이션 데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정을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여기 보시면 만장일치로. 그래서 뉴멕시코주 전체 고등교육
공교육, 여기에서 교사 직무 연수에 또 학생 교과 과정에 이제 내교육을 포함하자.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교육의 프로젝트가 이제 여기 세계학교를 시작으로 아주 전 지역사회에 확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 2018년부터니까 벌써 한 7년, 8년이 됐죠? 얼마 만이 보급이 많이 됐겠습니까? 이런 딱 보시면은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체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지식 기반 학습의 중점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네, 체를 기반으로 지가 아니라 네, 뇌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체를 기반으로 뭔가를 한다. 이미 OECD는 십수년 전부터 특히 유아 쪽으로 갈수록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교육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 놀이 중심을 하지 않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걸 간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표창장을 조금 더 이게 번역본으로 조금 보면요. 이 뉴멕시코주 의회에서 57회 이제 2026 제2회기에 상원의 결의안으로 통과를 시킨 거고 정확하게 브레인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명기를 했고요. 이 전문회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게 신경과학 기반의 교육이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 뉴로사이언스는 이제 뇌과학이에요. 대중들이 주로 얘기하는 걸 할 때는 뇌과학, 학자들이 주로 얘기할 때는 신경과학입니다. 우리가 뇌가소성 하면은 조금 대중적 표현이고요. 신경가소성 하면 조금 학술적 표현입니다. 뇌세포라고 하면 대중적 표현, 신경세포라고 뉴런이라고 하면 조금 학술적 표현. 예, 그 말의 차이인데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신경과학 기반의 교육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학술적 관점에서 이 뇌교육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교육 프로그램은 신경과학에 기반한 전인적 심신훈련이다. 집중력, 자기조절, 정서적 균형, 회복 탄력성. 이게 다 보면 네, 집중력 같은 이제 조금 인지적 기제도 있지만 자기조절, 정서적 균형, 회복 탄력성. 굉장히 보이지 않는 내적 기제죠. 아, 네. 범죄도 줄여들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이 내적 역량이라 함은 인지적인 기술과 교육을 지금껏 했기 때문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간 거죠. 똑똑한 뇌를 키우는 방향으로. 고도의 집중력과 인지적인 기능을 키운 건 기억력을 높이고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이게 이제 서구에서 주로 했던 방식이고 우리의 지덕체 학습이요. 그런데 정서와 괴리감이 생기고 뭐 이 조절이 안 되고 회복 탄력성 이런 것도 이 웰빙 상태가 굉장히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똑똑한 뇌만 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 전 세계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구를. 그래서 그리고 또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위한 체험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이것이 뭔가 이렇게 체험과 훈련의 중점이구나. 그리고 실제 학생들만이 아니라 주민 지역사회의 웰빙에도 기여했다. 그리고 여기 표현을 보면 주민 웰빙 기여에 보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웰빙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홀리스틱, 심신에 대한 조화, 균형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았구나, 미국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럼 왜 한국발 뇌교육에 주목하는가? 또 우리는 왜 여기에 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근본적인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어, 어, 조금 뇌가 깨어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과 행동 변화를 원한다면 아이든 어른이든 네, 뇌를 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교육 분야에 있다. 내가 누군가를 상담한다. 내가 누군가를 코칭한다. 내가 어디 뭐 교사다. 이러면 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내가 부모가 된다. 뭐 어떤 면에서든. 왜냐? 지금의 인류 과학과 학문은
인간을 이해하려면 뇌에 대한 것을 방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뇌가 또 두개골 속의 뇌만은 아니에요. 왜냐? 몸과 마음의 사령탑이니 네, 뇌에 대한 이해는 곧 몸에 대한 이해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안에 복합되어 있습니다. 네, 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문구인데요. 뇌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금세기 최고의 진보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특히나 두뇌 발달이 가장 민감기라고 하는 유아 교육에 이런 뇌에 대한 이해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어 학습, 뭐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업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년에 그 두 발로 걷는 아이들이 15개월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12개월 뭐 이렇게 하면 됐는데요. 지금 13개월, 14개월, 15개월까지도 네, 이족 보행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상당한 차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 이제 좀 더 이게 데드라인을 넘은 건 인공지능 시대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뇌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너무나 수십 년은 좀 더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한국이 왜 더 심각하냐? 한국은 세계 로봇 산업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런 얘기도 좀 들으셨죠? 우리나라 최근 뉴스에 현대자동차에 이 세계 3대 로봇 중에 손꼽히는 아틀라스가 한국 현대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틀라스가 투입된다. 그래서 뭐 노조에서 막 그 반발도 하고 단 한 대 로봇도 공장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 한국이 처음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만큼 빠릅니다. 뭐 자랑스러워야 될 일이에요. 왜냐? 그런 게 이슈가 돼서 잘 넘어가기만 하면 세계 엄청난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공존 경쟁할 혹은 종속될 혹은 심하면 노예라도 될 수 있는 이 세대에게 우리는 지금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가끔 TV 보다가 저기 이렇게 홈쇼핑 채널 멈추고 있으면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저걸 살까 말까? 네, 그때 물건을 주문하면 내가 산 건 아니겠죠. 나의 뇌 속에 들어온 정보가 나로 하여금 사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10년 전보다 지금 인간의 독립적 개체 의식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지금의 우리의 너무나 편리한 생활들이 우리의 인간의 고유의 기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예측이 되죠. 슈퍼파워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소수가 되고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AI를 활용해서 상당수는 종속될 위험성은 더 커졌습니다. 네, 뭐 저도 카톡을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졌어요. 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어쩔 수 없는데 인공지능 시대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출발이자 끝도 인간의 뇌에서 비롯된 겁니다. 왜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여러분과 저의 뇌예요. 네, 뇌에 대한 신경망입니다. 왼쪽에 실제 우리 생물학적인 뇌 안에 신경망 엄청 정글처럼 생겼죠. 저게 1,000억 개의 뉴런, 이 신경세포가 100조 개 이상의 연결망을 갖는다. 이게 신경 네트워크,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신경 가소성이라 함은 훈련하면 변화해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똑같은 뇌를 갖고 태어났는데 호모사피엔스의 뇌잖아요. 그런데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환경과 또 환경과의 유전과의 상호작용과 또 그 속에서 그 개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또 얼마만큼 위기를 넘어갔는지 또 그런 스트레스를 잘 다뤘는지 또 얼마만큼 인풋과 아웃풋을 잘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뇌의 저 신경망의 형태와 밀도가 다 다릅니다. 네, 그것이 오늘날 나의 현재예요.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언어 패턴, 나의 어떤 위치, 어떤 역량, 능력, 그거 능력치 전체가 지난 살아온 시간의 오늘의 결과이고, 앞으로 1년, 10년 후에 나의 모습도 뇌를 쓰는 형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궁금하겠죠. 똑같이 뇌를 갖고 있는데 왜 뇌의 형태가 달라지지?
이 다름은 어떻게 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인간의 정보 처리 방식을 네,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네, 인간의 역량을 넘어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게 두 갈래로 나눴고요. 하나의 갈래는 생물학적인 연구였고 또 하나의 갈래는 굉장히 논리적인 연구였는데 그 논리 기반의 연구가 오늘날 컴퓨터를 탄생시킨 겁니다. 대신 0과 1의 디지털 문화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인간의 생물학적인 정보 처리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뇌과학이 발달을 못해서 생물학의 발달이 조금 더딘 관계로 그것이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세기까지는 인공지능의 빙하기라고 그래서 불렀고요. 21세기가 넘어가면서 비로소 뇌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팅 파워와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그것이 모두가 아우러지면서 이제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이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그래서 저거를 중간에 여러분의 뇌세포 하나 그림 보이시죠? 이게 1000억 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참 재미나요. 어떻게 인간이란 마음이라는 이 엄청난 현상이 저렇게 단순한 뇌세포에서 비롯될까? 이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뇌세포는 신기한 게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인풋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수학적으로 인풋 y 이퀄 fx 우리가 기본적인 수학 함수를 생각하면 인풋이 있죠. x 1, x2, xn 무한으로 표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주 재미나게도 우리의 이 1000억 개의 뇌세포는 들어오는 출력은 굉장히 많은데 입력은 나가는 출력은 하나로 합쳐져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꼬리는 하나 보이시죠? 이게 X는 네, 합쳐서 나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또 나가냐?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예. 뭔가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y가 되는 거죠. 그럼 y 이퀄 fx 이 함수가 되고 시그모이드 이렇게 x1, x2를 다 합쳐가지고 하는데 나갈 때 안 나갈 때가 있으니까 웨이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x1 곱하기 웨이트 1 이렇게 해서 요즘에 아마 인공지능 이렇게 기사 보시면 파라메타가 어마어마한 수조계다 이런 거 막 얘기 나오는 이게 이제 이 모델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정보 처리 방식을 복사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서는 근데 화학이 빠졌어요. 인간의 정보 처리 방식은 정기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의 결합인데 오늘날 인공지능은 이 전기라고 하는 신호 전달 체계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한 거고 또 뭐가 빠졌습니까? 뇌만 본 거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몸이 있잖아요. 네, 뇌가 있기 전에 몸이 있었거든요. 뇌가 없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럼 뇌는 가장 진화된 개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라 하면 네, 몸이 없었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LMM 모델, 뭐 이렇게 오픈 AI 이렇게만 했잖아요. 지금도 제미나이를 쓰시거나 네, 챗 GPT를 쓰시면은 그냥 이 정보 처리만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뭐가 이슈가 됩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완전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인간에게 있었던 뇌만 갖고 딱 본따 가지고 만드는 인공지능에 몸이 탁 붙어버리는 로봇은 단순한 로봇이 아닌 거죠. 네, 이러한 현상계, 물리 세계를 이제 로봇이 뇌만 갖고 있다가 몸을 붙인 거니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복잡한 얘기는 빼고요. 핵심은 네, AI 시대 인공지능의 열쇠는 뇌라는 겁니다. 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자, 이런 그 기제만 갖고 이제 좀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적인 것으로 좀 환원을 해볼까요? 제일 먼저 이제 교육과 오늘날 당면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 또 어른까지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네, 이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지난 20세기까지 지덕체, 지력 기반 교육 체계, 덕체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게 서구식 교육 모델을 받아들였고요.
18세기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기본적으로 마음이 중요했어요. 마음의 핵심은 이성, 지력이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런 엄청난 철학 사조를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을 채우는 거죠. 데카르트의 이성, 네, 이성적 사유, 뭐다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 몸은 어디 갔느냐? 네, 서구 심리학에 왜 몸은 없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20세기, 21세기에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인식을 갖고 있는 것부터 하나씩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IQ를 얘기하느냐? 네, 이 질문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고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Q 100년 역사는 무너졌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대한민국 어떤 초등학교도 집단 IQ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이고요. 집단 IQ 검사를 하는 순간 뭐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겠죠. 우리나라는 하지 않습니다. 네, 교육부도 하지 못하게 당연히 해야 되고요. OECD 가입 국가는 집단 IQ 검사를 사실상 금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건 오케이예요. 네, 왜 금하냐? IQ로 인간의 다양한 두뇌 능력을 평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IQ의 부모 세대들이 공부 잘하면 머리 좋다고 표현을 하고 공부 이외의 걸 잘하면 재능이 있구나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쓴다는 거예요.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린 것 중에 하나가 다중지능이죠. 멀티플 인텔리전스. 1983년입니다. 무려 1983년. 40년 전에 IQ 단일 지능에 대한 걸 과감하게 깨트리고 IQ에서 다중지능, 지구촌에 태어난 아이들은 마음 능력이 다양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란 건 이 다양한 아이들의 마음 능력을 어떻게 하면 잘 발견하고 잘 키울 거에 대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언어, 논리, 수학, 학습적인 것만 네, 이런 머리 좋다라는 걸로 아직도 인식을 해서 저기 뭐가 있습니까? 음악 지능이 있어요. 이 음악을 잘하고 음악에 대한 이렇게 멜로디, 리듬을 잘 파악하고 하면 음악적인 머리가 좋은 거죠. 재능이 있는 표현하고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체 운동 지능, 몸을 굉장히 잘 다루고, 네, 뭐 얼굴 표정을 아주 배우처럼 잘 바꾸고, 네, 연기를 잘하고,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거죠. 내 마음이 몸의 변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표정을 바꾼다거나 뭔가 이렇게 표출을 한다는 거. 운동신경도 당연한 거고요. 대인지능, 뭐 개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유치원에 갔더니 내 아이가 뭐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친구들을 엄청 사귄다. 대인지능이 높은 거잖아요.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당연히 칭찬을 해야겠죠. 이런 역사가 바뀐 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으나 인간의 사회적인 보편 기제가 워낙 틀이 강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처음에 7개 지능 냈고요. 10년 지나서 93년도에 자연지능, 자연의 변화를 빠르게 탐색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 능력이 높은 친구들이죠. 자연 친화지능, 그리고 마지막에 실존지능. 앞에 8개는요, 능력입니다. 앞에 8개가 높다고 인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실존 지능입니다. 나의 능력을, 나의 지능을, 나의 역량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쓰고자 하는 그 방향성. 이게 실존 지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IQ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 인식은 갖고, 왜냐? 인간 뇌의 다양성, 잠재성에 대한 측면에서 IQ가 어떤 단일 체계, 어떤 학습 중심으로 인간의 이 무한하고 다양한 능력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에 투입되는 순간 더 큰, 네, 바이어스가 더 크다는 거예요. 좋은 면보다. 네, 지금은 학습 중심 사회로는 이런 인공지능의 거대한 파고를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세, 4세 영어 유치원 반부터 해서 뭐 엄청난 학습 위주로 그것도 한국어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기재를 무시하고 영어 학습으로 그 이렇게 아이들을 내보는 부모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네, 진지하게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왼쪽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요, 눈에 드러나는 거.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팀스 피사, 아주 국제 유명한 거죠. 자, 지금 수평, 그러니까 수직적 스코어는, 수직축은 스코어예요. 학업 성취도.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한국은 제일 탑 아니면 바텀에서 찾으면 있습니다. 한국 코리아 제위에 있죠. 한국의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바깥쪽의 인지 학습 기재는 세계에서 최정상급 탑3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 레벨에 있는 나라를 보면 홍콩, 싱가폴, 뭐 타이완, 뭐 한국하고 규모가 비슷한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평축을 보면 이게 언해피, 해피예요. 행복도, 정서에 대한 기제인데 완전 바닥이죠. 그러니까 정서 기제는 뇌로 보면 중간층입니다. 림빅 시스템. 그러니까 중간층의 안쪽은 신체예요. 신체는 굉장히 부실하고 정서는 굉장히 위축돼 있고 바깥쪽의 인지학습은 가장 하이 클래스니 이제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극심하게 깨지다 보니 오른쪽 결과가 나온 겁니다. OECD 회원국 자살률,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20년째 이제 세계 1위가 된 거죠. 자, 이거를 보다 조금은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참석하신 분들은 단순한 지표라기보다 뇌 차원에서 조금 들여다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한국 사회가 이 최고의 학업 성취도와 최고의 자살률의 이 양극단을 해결하려고 했던 지난 수십 년간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타당한 흐름이긴 해요. 자, 뭐냐면 화살표대로 보십시오. 제일 왼쪽에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던 게 지금 학교에 가면 있어요. 뭐가 있냐? 학교 스포츠 클럽이 엄청 생겼습니다. 이 다양한 구기 종목과 이런 스포츠 종목들을 클럽들이 생겨서 뭐 지역에 좀 편차는 있습니다. 뭐 10개 미만인 학교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학교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하는데 이게 또 다치는 종목은 하지 않아요.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몸에 대한 신체 활동을 강화한 게 지난 십수년간의 첫 번째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아마 여기 중학생 혹시 자녀분 있으시면 아시죠? 중학교에 진학하면 한 학기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평가를 하지 않는 학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1년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문제가 있어서 학기로 줄었어요. 한 학기로. 이것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중학교 때 안 했던 거죠. 성적 평가를 하지 않는 한 학기가 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런 걸 했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선진국 모델을 도입한 겁니다. 원래는 근데 선진국은 고등학교 주로 1학년 때 합니다. 중학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 모델을 갖고 왔음에도 중학교 했습니까? 네. 뭐 학부모들의 반발이죠. 네, 입시를 앞두고 이런 성적 평가를 하지 않는 1학년을 보낸다는 걸 인정할 수 없죠. 다 시민의 의식 체계로 가는 겁니다. 전체 국민들의. 그런데 중학교는 왜 조금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냐? 네, 여기가 이제 외계인의 뇌 시절이기 때문에 사춘기 과정이라 두뇌 발달에 이제 굉장히 마지막 공사 시기인데 이걸 굉장히 조금은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나도 나를 모르는 외계인의 상태인데 이거를 또 더 네, 쫙 펼쳐 놓으면 갈팡질팡할 가능성도 위험성도 큰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최근 3년 사이에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도입된 게 바로 사회정서 학습입니다. 작년에 교육부에 이례적인 부서가 생겼습니다. 사회정서 성장지원과. 네. 왜 생겼을까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이들의 사회정서 역량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니 이것을 뭔가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작년에 또 이례적으로 명상이 학교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명상은 뭐 불교든 이런 이게 좀 약간 종교적인 것과 연결이 있다고 해서 명상이 학교 현장에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네, 명상의 효과는 뭐 이미 수십 년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안 할 만큼 그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음 챙김 동아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겼고요. 그래도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 심각하고요. 또 너무나 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한 반에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20명 중에 한 30%가 ADHD,
자폐 스펙트럼, 틱장애, 아토피, 천식, 네, 신경 발달 그룹의 상당한 장애 그룹이 30%라고 보통 통계를 얘기합니다. 30%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이건 좀 과학적 데이터를 보면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청소년 중에 10명 중에 10명 중에 3명이 우울증을 경험을 했다고 나오는데, 더 과학적으로 보면 그 아침 식사 결식률이 10명 중에 4명입니다. 이건 부모들의 잘못이에요, 사실은. 네. 왜 아침 식사를 먹이지 않잖아요? 그거를 허용하잖아요. 아침 식사 결식률은, 이 뇌는 포도당 에너지로 돌아가는데 자고 나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세로토닌, 아이들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또 성인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을 만들려면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장에 좋은 음식을. 우리 한식 같은 거 베스트죠. 네, 장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하나의 조건, 햇빛을 쬐야 됩니다. 햇빛을 쬐야 돼요. 세로토닌 발생의 조건에. 또 하나, 장을 자극해야 돼요. 즉, 신체 활동을 해야 돼요. 아침 안 먹죠? 햇빛 안 쬐죠? 신체 활동하지 않죠. 세로토닌 발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로토닌 발생이 안 되니 거꾸로 아이들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면 더더욱 수면 시간도 세계 최저입니다. 수면의 질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게 멜라토닌 호르몬인데 멜라토닌 호르몬의 발생의 기본 조건이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화학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세로토닌 발생이 덜 되면 멜라토닌 발생이 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과학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간과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 급식이 좋아요. 네, 아침을 안 먹더라도 학교 급식이 대한민국이 아주 세계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나마 다행이다. 점심이라도 잘 먹으니까.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화가 되니까 유치원부터. 네, 자, 이렇게 변화해서 왜 중요하냐? 21세기 들어서 의학 패러다임을 바꾼 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장은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소화기관만이 아니에요. 더 세컨 브레인, 제2의 뇌. 집집마다 요즘에 유산균, 유익균 뭐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 다 드시죠?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네, 먹는 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39조마리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네, 영양제 도움 이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장을 자극하는 신체 활동을 하는 게 명백하게 90%예요. 네. 그런데 뭐 아침을 안 먹거나 또 뭐 약간 서구식 식단 있잖아요. 뭐 이렇게 먹는 거. 네, 그렇게 먹으면 신경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 장내 이 장내 미생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최고의 식단이 그 저기 지중해 식단이었어요. 이 해산물도 많고 막 이런 것들 올리브하고 이런 것들요. 그게 가장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는데 현재 거기에 육박하는 식단이 장에 좋은 식단이 전통 한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에게 조상들의 지혜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죠. 발효 음식 비중이 뭐 80% 육박하는 음식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발효의 음식 비중이 20% 내외인데요. 한식이 80% 가까이 육박한다고 해요. 엄청나게 좋은 장내 미생물을 좋게 만드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뭘 잊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 네. 자, 그래서 학교 현장은 그럼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팬데믹이 끝나고 2022년 말에 대구에서 우리나라 국립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1000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뇌교육 주제로 특강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그때 초청을 받아서 했는데, 주제가 지덕체 채덕지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지덕체인데, 교장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지덕체가 맞습니까? 네, 손을 10%도 들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대한 교육 체계 안에서 바꾸기가 만만치 않죠. 네,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압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여기는 이제 그 유치원 총연합회,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모인 곳에서 놀이 중심이 중요한데 몸이 먼저입니까? 뇌가 먼저입니까? 뇌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먼저인가요? 뇌가 먼저인가요? 네, 뇌가 중요한데요. 몸이 먼저죠. 네, 뇌가 없는 동물들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해파리 동물인데 뇌가 있습니까? 네, 지렁이 뇌가 있어요. 그런데 진화적 측면에서 몸이 먼저 진화가 되고 나중에 뇌가 생겼기 때문에 네, 뇌가 뇌보다 몸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수록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태어나서 신체 활동을 하고 정서가 발달하고 인지학습 체계가 발달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치매를 예방한다. 독서가 먼저입니까? 운동이 먼저입니까? 네, 당연히 운동이 훨씬 중요하죠.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가 치매 예방하는데 운동보다 독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의사가 있겠습니까? 네, 뭐 그냥 과학이죠, 이런 건.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는 두개골 속의 뇌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두개골 속의 뇌의 본질은 움직임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에서 출발했다. 뇌는 움직임을 원한다. 자, 우리의 근간을 생각하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다. 네, 맞죠? 고등 동물일 따름입니다. 근본은 동물이다. 움직일 동자예요. 개체가 움직이면 동물, 개체가 박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식물로 생물종을 분류합니다. 영어로 애니멀이에요. 애니마가 라틴어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면 동물로서 기능을 잘 쓰는 거고, 작년보다 여러분 움직임이 낮아지셨습니까? 네, 동물로서의 기능이 조금 낮아진 거죠. 10년 전보다 움직임의 총량이 낮아졌겠죠. 또 10년 후는 더 낮아지겠죠. 100세를 기준으로 움직이면 화살표가 점점점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죠. 네, 어릴수록 움직임이 많잖아요. 네, 이 차이다. 우리는 뇌의 근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 이게 다 동물입니다. 맨 바깥쪽에, 맨 위쪽에 포유류 있죠? 네, 사지를 잘 쓰는, 그리고 이제 조류도 있죠. 파충류도 있죠. 파충류는 몸 전체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파충류는 몸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점점 사지를 쓰고 점점 사지 말단까지 쓸 수 있는 영장류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물에서 나오는 양서류, 네, 또 이 멍게, 멍게는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멍게는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를 드실 때 멍게는 뇌가 없어요. 어릴 때는 뇌가 있다가요, 바위 위에 탁 붙으면 멍게가 자기 원시 뇌를 없애버립니다. 굉장히 학계에서 유명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왜 뇌를 없애버리냐, 이 우수한 뇌를 뭘 했죠? 바위 위에 붙었어요. 바위 위에 붙으면 뭘 하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 네, 자기 뇌를 없애버린 겁니다. 뇌는 왜 존재한 걸까요? 뇌는 왜 생겨난 걸까요? 화살표 방향에 뭐가 바뀐 거죠? 움직임이 진화된 겁니다. 움직임이 다양화된 거죠. 움직임이 복잡해진 거죠. 파충류보다, 네, 우리 포유류보다 영장류로 올수록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서 감정이 출현한 거예요. 멍게가 감정이 있습니까? 네, 해파리가 감정이 있습니까? 네, 감정이 없죠. 감정은 파충류 단계부터 출현합니다. 감정이 생겼어. 그럼 순서상 움직임이 먼저구나. 그 다음 감정이 만들어졌구나. 그 다음 언어와 자의식이 생겼구나라고 알 수 있죠. 자, 순서는 뭐라고요? 신체, 정서, 인지학습 순서입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하는 순서가 그 순서죠.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자, 감정은 마음의 영역입니까? 네,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감정의 출발은 신체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네, 많은 것에서 좀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네,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다. 신체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최신 심리학이 소매틱, 신체 기반 심리 치료를 핫트렌드로 하는 이유입니다. 네,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상담하고 해야 되는데 몸을 빼고 얘기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오늘의 인류 학문과 과학은 이미 이걸 밝혀놨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몸에서 출발했다는 거. 그런데 몸을 얘기 안 하고 마음 상담만 하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죠. 네, 그래서 마음, 몸에서 마음. 네, 이 얘기는 필수 불가결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유별난 이유가 가장 진화된 개체다 보니 굉장히 복잡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성인기 발달 과정을 갖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체 정서 인지학습, 인지 발달이 약 6년, 이 크리티컬 피리어드, 아주 그 민감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우리가 유아 과정이 신체 정서 인지 순으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엄청난 100층 건물을 올리고요. 마지막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이제 사춘기 시간에 결정 짓겠죠. 전전두엽 발달은 뭐 20대 후반까지도 일어납니다. 이런 지구상의 가장 오래고 복잡한 두뇌 발달 과정을 가지니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 자체가 네,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데 어릴수록 더 중요하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제대로 투자를 하려면 더 어릴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체 정서 인지인데 신체 정서 인지 순으로 안 하고 신체는 온데간데였고 정서도 온데간데였고 인지로 했다가는 네,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부터 해서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조금 더 본질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실제 뇌 사진에 여러분 등뼈 안에 있는 척추 섬유다발 이게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왜 움직여야 되느냐? 이렇게 막 움직이면 네, 몸의 신호가 감각 신호가 저 척수를 타고 쫙 위로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 중앙에 한번 만져보실까요? 머리 중앙에 여기가 두정엽입니다. 네, 이쪽으로 지금 그 여기에 파란색 띠 보이시죠? 파란색 띠에 있는 체성 감각 피질이라는 곳에 몸의 신호가 다 절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저 파란색 띠를 이렇게 확대를 했더니 신체 지도가 다 있죠. 네, 이게 유명한 호문클러스인데요. 여러분의 몸의 각각 부위가 여러분 이 머리 두정엽의 체성 감각 피질에 이렇게 투영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손을 움직이고 뭔가 발을 걷고 계단을 오르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감각의 이 변화들이 감각 신호가 여러분의 뇌에 도달해서 막 이렇게 자극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뇌 자극은 이제 거꾸로 몸으로 뭘로 내려오냐? 운동 출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감각, 입력, 운동 출력. 이게 주고받음이 원활하게 어릴 적 훈련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인지학습이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몰입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돼. 근데 이거가 안 됐다. 네, 요즘에 아이들 보면 뒤뚱뒤뚱 걷고요. 뭐 이렇게 저기 계단도 오르다가 자빠지기도 하고요. 공을 졌는데 잘 받지도 못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두 발로 걷는데 15개월도 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인지하고 관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부모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왜 이거를 등한시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면은 후회를 하는 거죠. 되돌릴 수 있습니까? 만만치 않겠죠. 왜냐? 인간은 프로그래밍이 유전자에 돼 있어요. 그 시기에 이 발달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건너뛰고 나중에 하면 배로 힘들겠죠. 네,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제 치료와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류의 과학이 밝혀낸 제시는 최덕지입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좀그 인식은 첫 번째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들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일단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깨어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장이신데요. 이례적인 학장이세요. 왜냐? 국영수가 아니라 체육 전공 출신 사범대 첫 학장입니다. 그것도 서울대학교. 네, 왜냐? 인공지능 시대가 됐는데, 서울대가 한국에서 가장 인지적으로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뭐가 조금 빠진 것 같고, 뭐가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하시다가 몸에 대한 이해와 몸에 대한 교육이 빠졌다. 네, 이런 거를 이제 하시고 몸 교과서 책도 내시고요. 학습과학 연구소도 설립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면요, 다 뇌 공부를 합니다. 네. 너무나 너무나 맞는 거죠. 여기 이제 교사 연수도 많이 하시는데요. 몸 공부, 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뭐 지식, 마음 공부는 엄청나게 했으니까 지식을 쌓는 거야. 몸 공부, 마음 공부. 근데 이 공부라는 게 또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체험적 방식, 프로젝트 기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서울대도 좀 혁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전국에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학장님이 궁금해 하셨던 건데 그거예요. 왜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는 왜 체에 대한 게 이렇게 없어? 몸에 대한 이런 게 왜 이렇게 간과를 하는 거야? 우리가 배운 건 서구 교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서구 교육에는 왜 지덕체야?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따라가고 따라가고 쫓아보니까 그 시작점에 만난 사람이 이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먼저예요. 존재가 다음이다. 생각이라 하면 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게 이성적 사유잖아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이성적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성적 사유라는 이 마음이라는 그 칭했던 거에 것이 몸과는 별개라고 구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거꾸로 이성적 사유를 아주 잘하려면 아주 높은 상태를 하려면 몸에서 오는 감각이 그런 이성적 사유를 방해하거나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얻고 사고하는 과정에서는 몸의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심신 이원론이 서구 교육 체계와 모든 근대 사회에 이렇게 단단한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서구 의학도 몸은 기계 덩어리죠, 그럼. 몸은 머신이죠. 그래서 몸은 이상이 생기면 부품을 교체하고 뭔가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만 떼어내면 되겠네. 그래서 1970년대 무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암은 정복된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 이론에 기반해서. 암이 그렇게 암세포만 제거한다고 암이 없어집니까? 지금은 아니죠. 공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팬데믹 왔을 때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돼.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도시 문명의 확산으로 생긴 게 코로나인데 네, 없어지지 않는데 계속 그런 허상 같은 거 쫓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런데 이 모든 거의 뿌리가 400년 전에 이런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서구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네, 마음을 기반으로 엄청난 이론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때는 왜? 뇌를 몰랐으니까요. 뇌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20세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인류 과학의 정점이라고도 얘기하는 뇌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뇌를 들여다봐요. 당연히 몸도 과거에 들여다봤죠. 몸은 다 들여다봤는데 몸과 마음의 사령탑인 뇌를 몰랐거든요. 근데 90년대부터 이제 이걸 알게 됐습니다. 뇌를 볼 수 있게 fMRI 장비가 나오고 네, 다 들여다봅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세계적인 뇌과학자로 손꼽히는 이 오른쪽 책에 보이십니까? 안토니오 다마지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뇌과학 공부를 조금 하시면 조금만 하시더라도 만날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네,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가 이 2007년인가 아주 역작을 내셨죠. 데카르트 에러. 데카르트는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냐? 네. 마음은, 몸은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능적으로 독립된 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화살표 보이시죠? 메뉴에 느낌, 정서가 있죠? 느낌, 정서,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기제는
몸하고 독립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화살표가 몸의 세포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세포 단위에서 쾌락, 통증, 충동, 동기, 그리고 정서, 1차 정서까지는 여기 화살표 보면 자동 항상성.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나의 마음의 출렁거림, 감정의 출렁거림이 몸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몸 상태 좋으십니까? 네, 좋으시면 누가 툭 치도 툭,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부딪혀도 네, 대수롭지 않죠. 근데 내가 뭔가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나 몸의 여러 가지 기제의 변화에 의해서 항상성 기제가 흔들리면 네, 쉽게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게 정서가 인지적 단계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몸과 마음이 분리된 건가요? 네, 우리는 어쩌면 동양 사람이라, 동양인이라, 어떻게 몸과 마음이 분리된 거야? 독립된 거야? 뗄래야 뗄 수 없지.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느낌이 오지만, 심신이원론이라는 체계 속에서 살아온 서구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네, 우리는 당연하게 느낄 수 있지만 낯설었다. 이제 인류는 동서양이 만나고 있고 서양에서 이제 마음에서 출발한 게 몸이 합쳐지고 동양은 심신 이론론에서 이미 출발을 했는데 서구 학문 공부 체계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잃어버렸고 이제는 다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등의식 기제가 이 느낌, 어떤 상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지난 400년간 인류의 학문의 변화 체계입니다. 왜 뇌를 공부할 때, 뇌를 훈련할 때, 좋은 뇌 상태를 만들 때 아이들이 10분이 아니라 한 3시간을 제대로 집중하게 만들려면 또 엄청난 플로우, 몰입적 조건을 만들려면 몸을 빼고 그런 학습 상태를 얘기하는 게 허상 같은 일이라는 메타인지 굉장히 얘기 많이 하죠. 메타인지는 뭐 이렇게 태블릿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공부로 되는 게 아니겠죠. 왜냐? 상위인지 기능은 몸 기초 훈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좋은 태도와 습관을 갖추지 않는 한 메타인지라는 건 갖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런데 뭐 메타인지가 학습으로 된다? 네, 그것도 역시 허상 같은 얘기죠. 네, 다 이제 오류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시간상 네, 마지막 단계로 가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내적 역량이라고 했어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아직은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그럼 이 내적 역량 중에서도 더 핵심으로 내려오면 외적 역량, 내적 역량, 외부 감각, 내부 감각. 우리가 잃어버린 건 이제 내부 감각입니다. 네, 나의 뇌 상태를 고도화하고 잘 가져가려면 외부 감각을 엄청나게 쏠려 있어요. 지금 다 뭐 이렇게 쇼폰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부 감각은 오히려 잃어버렸다. 인간의 뇌 본질은 뭐냐면 조절자인데 코디네이터, 뭔가를 코디하는 겁니다. 조절자인데 조절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왜냐? 하도 안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몸은 안 움직이고 이렇게 바깥쪽에 시청각 이런 걸 엄청나게 하다 보니 코디네이터로서의 기능은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흙을 밟지 않는 인류 첫 세대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뭘 간과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런 어린 친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스마트폰 뺏으면 울고 주면 웃고 하니까 막 주고받고 하는데요. 네, 대수롭지 않게 하다가 이제 중독이 되고 도파민이 넘쳐나고 도파민 조절이 안 되고 네, 주인 자리 잃어버린 거죠. 중독의 본질은 주인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중독이 지금 넘쳐나죠. 과거보다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이거를 그냥 들여다보면 안 되죠. 왜? 도파민의 이 보상 회로가 망가진 거니까요. 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저렇게 게임 중독이 된 친구도 있지만요. 그 프로 게이머도 있어요. 네. 두뇌 발달 체계가 다르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누구는 프로 게이머가 되고 누구는 네, 게임 중독이 됩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금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팝콘 브레인, 팝콘을 튀기듯이 단기적으로 자극적인 것만 하다가 팝콘 브레인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재작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브레인 랏, 뇌가 썩어가고 있다. 네, 그것도 모를 만큼 저렇게 스마트폰에 종속돼 가고 있다. 경고를 날렸습니다. 현대사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축에서는 이런 인간의 내부 감각을 깨우려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예, 리더 그룹이죠. 네, 리더 그룹인데 그 가장 앞서가는 게 기업이죠. 기업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면 실리콘밸리, 전 세계에 아주 핵심 기업들이 모여 있다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재, 영감, 통찰, 새로운 시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쨌든 내면으로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서구적 자산에는 그거 찾기가 힘들겠죠. 그런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인지 중심의 서구적 교육 체계에서 네, 이런 내면으로 들어가는 내적 역량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당연히 세계적인 실리콘밸리에서도 동양의 저런 메디테이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비밀을 찾고자 한 겁니다.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구글의 이제 대표적인 직원 연수 프로그램이 Search Inside Yourself인데요. 이게 SIY 내면 검색이라는. 왜냐? 세계적인 탑 기업, 여러분들 쓰시는 유튜브 보시는 거, 스마트폰 다 구글 거 아닙니까? 네, 안드로이드가 구글이잖아요. 70%. 전 세계 10대 중에 7대 OS가 구글 OS를 씁니다. 네, 유튜브 구글 거잖아요. 검색 구글에서 하잖아요. 세계 정보를 쥐고 있는 구글. 앞으로의 이제 오픈 AI도 구글에서 나온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뭐 AI 시대에 구글이 더 강화될 텐데 이런 구글에서 직원들의 이런 새로운 역량을 어떻게 높일까? 좋은 웰빙 상태를 어떻게 만들까? 내적 역량을 어떻게 높일까의 그 답 중에 하나를 이런 명상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정서지능을 높이고 리더십을 키우는 이런 차원. 자, 크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엑스트로셉션,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시각, 오감이라고 하는 20세기 감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더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외수용성 감각이라고 이걸 하는데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내수용성 감각이 있겠죠. 이거는 있다고 배우질 않았어요. 왜? 그때는 몰랐거든요. 지금은 인트로셉션, 내수용성 감각. 몸에서 올라오는, 몸에서 느껴지는 그 내수용성 감각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수용성, 외수용성 감각이 뇌의 피질 경로가 달라요. 훈련하지 않으면 퇴화된다는 얘기겠죠. 왜냐? 움직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계속 쓰니까. 네, 훈련하지 않으면 퇴화된다. 그래서 이 외부 감각에서 내부 감각으로 넘어가는 훈련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어른들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뭐 대표적으로 아주 심플한 것 중에 하나는 생활 습관을 할 수 있는 건 저렇게 맨발 걷기 같은 거죠. 네, 이게 대구의 맨발 걷기 1호 학교인데요. 대구의 관천초등학교. 이 학교는 맨발 걷기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주민들도 와서 맨발 걷기를 하고 맨발 걷기 하는 이렇게 길도 있고요. 학교 폭력 지수가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정서는 당연히 함양되겠죠. 왜? 흙과 교류하니까. 몸을 느끼니까. 제 집 주변에도 맨발 걷기 조금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잘 관찰하면 그냥 걸어요. 그냥 걷는 사람은 굳이 맨발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내수용성 감각을 느끼면서 걸어야겠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을 해야겠죠. 몸에서 이나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그런데 걸을 때 음악을 듣고 걸으면 막 수다를 하면서 걸으면 그게 느껴지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감각 훈련이 필요한데 또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이제 뇌와 몸에 대한 이해 없이 네, 이렇게 하면 마치 등산할 때 이렇게 막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하면 네, 좀 더 깊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이제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지덕체 민족이 아니었어요. 고구려 그 어떤 벽화에 공부하는 벽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체 민족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는 거기에 이미 뻗어 있었어요. 뇌를 몰랐지만, 네, 심신쌍수,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라. 그리고 체에서 시작합니다. 호연지기를 기르고 신라의 화랑도 마찬가지였죠. 네, 공부를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출발을 어디서 했느냐죠.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인공지능과 공존할 이 시대에
빙하 아래쪽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적 역량인데요. 셀프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셀프예요. 셀프. 내가 하는 겁니다. 이 내적 역량 개발의 가장 중요한 건 가르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깨어 있는 나의 의식 상태를 내가 자각해서 내가 그거를 뭔가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훈련의 방식이 달라지겠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의 뇌 상태를 느껴야 하니, 네, 트레이너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의 뇌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뭔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내교육 학문 체계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보는데요. 하나는 역량 개발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신체적인 자신감, 신체 상태 균형을 바꾸는 훈련, 그래 다음에 감정 조절. 감정이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신체 조절이 안 되면. 신체적 훈련을 먼저 갖고 그런 원리와 훈련법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을 하는 게 순서가 맞죠. 그 다음에 의식의 확장성을 갖는 이제 관련 지식이나 또 체계적인 훈련 중심을 하는 게 이제 뇌교육 학문의 기본 방향이고요. 이것은 그래서 몸을 바라보는 방식도 완전히 바꿉니다. 몸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피지컬, 바디, 육체가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정보, 마음이라는 걸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게 컴퓨터로 보면 전기가 있어야 생명력이 돌아가잖아요. 우리로 보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바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거는 동양의 또 우리나라 고대의 사상이죠. 서구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또 기본적인 당연히 공부는 이런 신경과학, 생물학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조금 필수예요. 왜냐? 인간은 가장 고등 동물이라 또 알은 하위 동물은 아닌데요. 이 전체 생물 중에 진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적인 피지컬 라이프, 육체적인 삶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충족시키려고 하지만요. 내가 건강해지고 하면요. 사회적인 역량과 능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러면 끝이냐?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스피리추얼,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성공과 돈과 명예와 성공, 이런 권력에만 집착하면 나중에 삶이 허하겠죠. 그런 걸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 삶의 방향이 인간 뇌의 의식의 발달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부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내교학과에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원격 대학이지만 실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제 몸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또 이런 뇌파에서도 측정도 하고 몸의 감각을 깨우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요. 좀 과학적으로 뇌파와 맥파를 가지고 측정도 하고 훈련도 하는 이런 과정을 갖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이제 몸에 대한 훈련, 마음에 대한 훈련, 또 뇌에 대한 훈련 이게 같이 들어가야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뇌교육의 원천 기술인데요. 5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가 무조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시작이니까. 1단계가 뭔가요? 브레인 센서파이징. 뇌 감각 깨우기. 왜 감각을 깨워야 됩니까? 깨어 있지 않으니까요. 즉 정신을 차리지 않은 상태이니까. 옆에서 보면 어떤 친구가 참 집중을 안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집중이 안 된다는 걸 몰라요. 우리 학생들 보면. 네, 자기가 몰라요. 그게 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집중을 안 된다는 나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한다. 두 번째, 한 30%는 집중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연습장에 끄적거리고 있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런 나의 의식 상태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체인지하지 못해요. 무엇이 알매도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스위칭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뭔가요? 그런 훈련이 내재되어 있느냐의 차이예요. 네, 단지 기억력이 좋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 체계의 인식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이 내교육의 유일한 학위 과정을 가져 있는데, 그래서 교육부에
이 뇌과학 기반의 정책 연구도 제일 처음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이제 주관이 돼서 카이스트, 한국내과연구원, 서울대병원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례적으로 왜냐? 뭐 예를 들면 뇌과학이나 이런 쪽은 카이스트나 서울대가 발전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뇌과학 기반의 창의성 함양 학습력, 학습력에 대한 모형 연구였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네, 정책 연구를 처음으로 시행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저희 대학원이에요. 같은 학교법인의 국제내교육 종합대학원. 그래서 이제 여기 내교육의 학사 과정, 또 석박사 과정,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자격 체계. 여기도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딱 보시면 서구와 관점이 약간 다르다는 생각 들 겁니다. 두뇌 훈련이라 하면 인지기능 훈련이 첫 번째일 거예요, 외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제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기초 두뇌 훈련이 제일 첫 번째죠. 기초 두뇌 훈련이 뭔가요? 몸에 대한 훈련입니다. 신체 훈련, 스트레스 관리, 특히 이제 이 영양 관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전체적인 뇌과학과 많은 것들, 네, 네, 맞습니다. 여기 ADHD 이런 쪽 부분에서는 그 신체적인 수업이 지금 서구도 많이 바뀌었어요. 서구는 인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두뇌 훈련이라고 했을 때 인지기능 훈련이 중심이 되었는데 최근 십수년 사이에서는 신체 훈련을 병행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그것이 훨씬 효과가 높거든요. 지금은 서구적 훈련을 도입한 곳에서도 인지기능 훈련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병행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파트 1의 내교육의 학습 공부고요. 파트 2는 환경적 변화입니다. 인공지능과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요. 인공지능 시대로 보면 인간의 고유 기제, 즉 내추럴 인텔리전스, 자연 지능을 회복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모든 제가 작년에 서울교대, 서울에서 이제 수도권의 교사들을 제공하는 기르는 양성하는 대학이잖아요. 서울교대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례 학술 대회를 하는데 기조 강연자로 좀 초청을 받아서 갔거든요. 이제 그 대학도 궁금한 거죠, 이제. 네, 이 교사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지, 교사들이 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 그래서 내교육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는데 이게 가장 궁금한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자연지능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어, 여기 ADHD 자녀분인데 내교육 훈련을 2년째 받고 있으시군요. 네, 지금은 이 내적 역량 훈련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 여러분이 산길을 가다가 저 두 길을 만나면, 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오른쪽으로 가시겠죠? 왜 오른쪽으로 가십니까? 네, 어른이시니까. 아이들은 주로 어디 갈까요? 네, 아이들은 주로 오른쪽을 가겠지만 왼쪽을 가려는 비중이 어른보다 훨씬 많겠죠. 네, 새로운 상황에 저기 마주치면 네, 어른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한 발 물러서겠죠. 그리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행동을 하겠죠. 어린아이일수록 새로운 상황이 되면 한 발 다가가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즉, 플러스적인 호기심 작동이 훨씬 크고요. 나이가 들수록 한 발 물러서서 두려움 기제가 먼저 작동합니다. 이건 생명 기제이자 뇌의 특성이. 자, 그런데 인간의 두뇌는 어떻게 발달하냐? 처음 해본 것들은 왼쪽 길이었겠죠. 뇌가 회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 가면 오른쪽 길이 여러분의 뇌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 훈련을 하고 뇌가 바뀐다는 것은 역량이 높아지고 뭐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인간의 여러분의 뇌에 왼쪽 길이었다가 오른쪽 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가 막 생기겠죠. 그럼 나이가 들수록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고속도로를 가겠죠. 그런데 고속도로만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틀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나이가 들수록 가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익숙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보시는 우리 신경망의 특징이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익숙하게 그런 신경망의 패턴대로 가게끔 만드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습관을 바꾼다는 거,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어릴 적 습관이 제살박이가 뭐 80대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틀을 깨트리고 이걸 확산하기 위해서 갖는 게 바로 이 가로등 불빛의 이 공고한 틀, 불빛이 비치는 저 영역만 사고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 틀을 깨트리려면 이 가로등 불빛을 확 키워야 되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아까 얘기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동양의 이 정신문화의 원형이라는 메디테이션, 명상에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 무의식의 세계를 열고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건 명상밖에 없습니다. 인지적 훈련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명상이 단순한 훈련은 이 종교적 수행이나 건강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큰 코 다친다. 그러면 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명상의 대가 아니었습니까? 일본에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학문적인 체계화를 해서 배울까? 이게 내교육이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 내교육학과는 그런 유아 두뇌 발달부터 중장년 치매 예방까지 조금 체계화한 유일한 내교육 학사학위를 갖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법들, 명상 훈련, 여러 가지 감정 훈련 이런 것들을 갖고 운영한다. 네, 여기까지 전체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300분이 넘게 들어오셨네요. 네, 공식적인 강좌는 이걸로 네, 마무리를 하고요. 네, 정확하게 30분이 됐는데 질문이 조금 올라온 게 있어서 지금부터는 그냥 올라오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